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우리 국세청 아는 형 염지훈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국세청을 퇴직하신 게 얼마 안 되신 거예요? 작년 2023년 8월에 퇴직했습니다. 그러고 바로 네. 이제 세무사로. 네, 그래서 바로 9월달, 작년 9월에 예. 세무법인 대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뒤로는 이제 왕성하게 세무사로서, 그 다음에 유튜버로서 그렇게 열심히 국세청 살아가고 아는 형. 있습니다. 예.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약간 세무사 분들 중에서는 구독자도 꽤 많으신 편. 예, 지금 현재 구독자 한 9만 3천 명 정도 되고요. 곧 10만. 그리고 또 이번에 예. 가장 완벽한 세금 절세의 기술. 네. 이 책도 쓰셨고. 네. 저도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뭐 작지만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또 신경 쓰이는 면이 많더라고요. 강남 세무서 위주로 좀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좀 많이. 네, 그쪽에서. 맞습니다. 퇴직 직전에 강남세무서에서 약 1년 8개월간 근무했고요. 네. 그때 재산세과에서 주로 근무했습니다. 그래도 네. 우리나라에서 재산이 가장 많은 지역이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강남구가 네. 제가 봤을 때는 땅값, 아파트값이 제일 비싸니까 비싸니까. 네. 네, 어쩔 수 없이 제일 비싸고 재산이 많은 곳이죠. 그럼 세무서도 세무서 직원들도 할 일이 더 많아지나요? 그렇다고 해서 네. 할 일이 되게 많아지지는 않는 게 강남구 내에 세무서가 혹시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세무서요? 글쎄요. 몇 개나 될까? 강남구 내에서만? 맞습니다. 원래는 191 세무서가 맞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강남구에 강남구청이 하나 있듯이 강남구에 강남세무서는 하나여야 맞는데 네. 워낙 납세자도 많고 재산도 세금도 크고 하다 보니까 더 촘촘해진다고 할까요? 아. 그래서 강남구 내에 강남세무서, 역삼세무서, 어. 삼성세무서 이렇게 세 개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세요. 예를 들면 도곡동은 역삼세무서거든요. 근데 이제 세무서 찾아올 때 나는 강남구니까 강남세무서로 강남세무서. 오는 거죠. 근데 역삼세무서는 어디 있냐면 강남역 1번 출구에 있어요. 네. 그런데 그분이 잘못 찾아온 강남세무서는 강남구청 맞은편에 있죠. 그래서 납세자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세무서를 이렇게 한 이유는 납세 서비스 재고 차원에서 한 거니까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그걸 좀 숙지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때 우리 세무서는 어느 세무서다. 담당이 어디다. 네, 근데 사실 맞습니다. 강남구가 아니면은 다른 지역은 사실 헷갈릴 것도 없어요. 근데요. 네. 성동세무서, 광진구하고 성동구를 관할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 구로 관할하는 거예요. 네, 세무서는. 네, 네, 맞습니다. 반대네요. 반대고요. 완전히. 좀 그렇게 동 하나 내에서도 좀 나눠지는 이런 사례들이 좀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제가 요런 책 하나 또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는 찾아보면 또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좀 모아놓으면 좀 납세자들이 좀 알 수 있게끔 모아놓으면 좋을 것 같고 물론 국세청 홈페이지도 찾아보면 네. 이런 내용은 알 수 근데 있어요. 사실 세무서 갈 일이 없어야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베스트고요. 만약 가야 된다면 세무서에서 헷갈리지 연락 말고. 오면 이제. 네. 아, 그러니까 전번에 예. 프로그램에서 이런 걸 봤어요. 누가 저 성동세무서입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뭐야? 나는 광진구인데 왜 성동세무서에서 전화가 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 요즘엔 또 거의 보이스피싱으로 맞아요. 의심하기 딱 십상이에요. 예. 그래서 근데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내 세무서가 어딘지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는 좀 알고 지내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국세청 네. 그 근무를 오래 하셨으니까 네. 이게 세무조사를 나오면 사람들이 일단은 긴장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저 같아도 세무조사 긴장해요. 나갈 때도요? 아니 저한테 조사 나온다고 그래도 저도 엄청 긴장할 거예요. 이제는 또 이제 사업을 하시는 입장이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세무조사 나올 때는 네. 어느 정도의 탈세의 근거를 다 잡고 나오는 거예요? 납세자가 신고한 각종 신고서, 법인세, 부가세, 원천세 이런 각종 신고서를 세무서 내에서 다 분석을 하고요. 네. 요즘 뭐 인터넷에 워낙 그 업체에 대한 정보도 좀 찾아보면 다 알 수 있고 또한 세무서 내에 구축된 여러 가지 자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자료를 잘 활용해서 그 업체에 대한 서면 분석 그리고 여기 오픈된 가게인 경우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뭐 소매업을 하는 그런 업체는 네. 저희가 직접 나가볼 수도 있죠. 나가서 자맹, 좋네요. 그렇게 한번 나가서 조사를 나가기 전에 그렇게 분석을 다 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어떤 특별한 혐의점을 좀 특정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나가기 전에 얼마나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사의 성패가 좀 결정된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좀 이 가게가 월 매출 항상 500만 원 신고하는데 앞만 봐도 500이 그치질 않을 텐데 맞습니다. 이렇게. 잘하시네요. 또 저희도 항상 그 기자 생활할 때 기사 쓸 때 보면 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사국에서
세무조사 나왔다. 네. 그럼 대부분 이제 뭐 대기업 사례가 많기는 한데 맞습니다. 그래서 조사 사국을 기업 저승사자다라고 거의 기계적으로 기자들도 많이 쓰거든요. 네, 맞아요. 실제 그렇게 무서운 조직입니까? 조사 사국이? 이제 서울지방구스대청을 기준으로 한다면 조사국이 5개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조사사국은 이제 어떤 기능을 수행하냐면 구체적인 탈세 제보, 그러니까 대기업이 될 수도 있고 중견기업이 될 수도 있는데 구체적 탈세 제보가 구축된 그 내용을 엄정하게 점검하기 위해서 나가는 부서가 이제 조사사국이고요. 네. 그 사국의 모습을 우리 모두 다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드라마에서. 네네네네. 드라마 한 장면이죠. 일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들어와서 한 10명 정도가 들어와서 네. 자 구세청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 보신 적 있을 텐데 그게 바로 사국이죠. 사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탈세 혐의를 갖고 나가기 때문에 일단 추징세액이 좀 커진다. 추징세액이 커지다 보면 조세 탈루를 해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고발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당하는 사람 입장이나 그 회사 구성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저승사자 아니냐 이런 말씀을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그분들도 그 공무원 중에 한 분이고 국민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오고 그 조세 정의를 나름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해서 저승사자보다는 그냥 똑같은 사람이다 하고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근데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국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저기 맞아요. 탈세하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투명하게 세금을 걷어내야 세수도 확보가 되는 거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네. 이거 받는 사람 그럼요. 입장에서 보면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승사자처럼 이제 네. 느껴지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세무조사를 받으면 네. 거의 무조건 추징을 당하게 된다고 봐야 될까? 아니면은 세무조사 나왔는데 네. 진짜 세무 공무원들이 그냥 빈손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을까요? 이게 뭐 제가 다른 경우를 말하면 추측이지만 제 얘기를 하면 추측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세무서 내에서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있으면서 제가 오늘 좀 보통 또 생각해요. 내가 그동안 몇 개나 조사를 했을까? 그러면 제 생각에 한 500건은 넘게 조사를 한 것 같고 상속 증여 양도 그다음에 일반 기업체 개인 500개는 넘게 조사했는데 그중에 추징세액이 전혀 없었던 거, 소액이었던 것까지 포함하면 많은데 전혀 없었던 게 제 기준으로 한 10건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500여 건 중에 10여 건. 왜냐하면 이게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큰 탈루가 아니라 하다 보면 실수가 나와요. 저도 단순 실수. 단순 실수도 많기 때문에 저도 뭐 세무사로서 기장 업무를 하지만 간혹가다 실수해갖고 제가 가산세를 무는 경우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탈탈 털어서 니네들 세금 다 걷어가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 요즘은 그렇게 막 추징세액에 목을 매거나 이제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리고 정말 없으면 그분한테 상을 주는 경우도 있다. 일정한 경우에. 세무조사 나갔는데 너무 깨끗해. 네, 맞습니다. 그러면 모범 납세자상. 모범 납세자 중에 일종이죠. 그런 거로 추천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 조사 나왔다. 근데 난 깨끗하다. 그러면 성실히 임하시면 그렇게 뭐 억지로 털털 터는 뭐 그런 일은 요즘 좀 없지 않나. 뭐 예전엔 잘 모르겠습니다. 납세자가 될 수도 있고. 네, 성실 납세자가. 왜 연예인들도 상징적으로 이제 모범 납세자상 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받으면 3년인가 5년 동안은 무슨 뭐 세무조사 감면 받고 뭐 이런 게 있던데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모범 납세자 표창을 받으면 2년, 3년 훈격에 따라서 세무조사 유예가 됩니다. 물론 그 기간이 끝나면 또 조사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그 기간만큼은 좀 마음 편안하게 있지 않을까. 예전에 저는 그런 기사 썼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3년인가? 그래서 모범 납세자상을 받은 기업인가 뭐 대상이었었어요. 네. 근데 그거 끝나자마자 세무조사를 받은 거예요. 네. 뭐 그럴 수 있어요. 야, 이거 너무한 거예요. 설령 모범 납세자라 하더라도 뭐 세금은 또 점검은 받아야죠. 그 그렇죠, 기간 그렇죠. 지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국가적인 일이니까. 네, 맞습니다. 공무니까요, 공무. 네. 근데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법조계에서는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표현이 있듯이 변호사를 잘 써서 뭐 전관 변호사를 써서 어떻게 보면 유죄 받을 수 있던 걸 무죄까지 받았다 막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세무사를 잘 써서 네. 추징 당할 걸 안 당했다. 이런 케이스도 혹시 있을까요? 그 전관 변호사, 전관 뭐 검사, 판사들을 써서 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세무사는 그렇게 보이고요. 세무사는 사실 실력이라고 봅니다. 실력. 실력이라고 하는 거는 네. 일단 이 세무사가 납세자를 위해서
법령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느냐. 법을 많이 알아야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납세자의 대변자 역할, 대변인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것. 즉, 그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판단해서 그 사실관계를 놓쳐버리면 능력이 없는 거고요. 세 번째는 파악된 사실관계를 세무관서에 잘 어필하는 거. 그 세 박자가, 3박자가 다 맞으면 그러면은 정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세금을 줄이는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 세무사 선정하는 게 그래서 그걸 세 박자를 다 갖춘 세무사를 선정하는 게 그게 나름 돈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경험도 중요하고 네, 맞습니다. 또 실수도 하지 말고 이제 꼼꼼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네. 소득이 높은 사람들, 예전에 유명 연예인들도 그렇고 세무를 전담해주는 세무사들의 이제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평소에도. 네. 그런데 간혹 세무조사에 걸리고 어떤 뭐 탈세 혐의가 적발됐다고 하고 대규모 추징을 당하고 그래요. 이건 어떤 일일까요? 뭐 좀 대표적인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몇 가지로 추려지는데요. 네. 세무사가 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징세액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근데 그 첫 번째 유형으로는 납세자가 세무사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 이것 좀 어떻게 좀 절세 네. 처리해 주세요. 네. 그러면 세무사는 좀 그게 사실인 줄 알고 예. 예, 좀 잘못된 사실관계를 말해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유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납세자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납세자도 모르고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거는 납세자가 알면서 세무사한테 부탁을 하는 거고 두 번째 거는 납세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달을 해서 그게 또 신고로 이어져서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저를 포함한 세무사들 약간의 실수가 있을 수 있죠.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이제 세무사들이 정신 차리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세무사가 있어도 추징세액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세무사한테 무리한 요구를 한다라는 건 어떻게 해서든 세금을 좀 아껴보려고 네. 약간 우회로를 찾거나 네. 탈법은 아니지만 약간 편법에 가까운 반반? 반만 그러다가 약간 예. 좀 아슬아슬하게 이제 선택을 하다가 걸리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막 어떤 경우는 막 행정심판 가고 조세 불복 절차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불복 절차 가도 제가 몇 번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가 않더라고요. 즉 기간이 오래 걸려요. 네, 세금을 내고 불복을 하면 거기 막 심판 청구까지 가고 그러면 그 시간이 1년이 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사실 그거는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갖다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고 맞습니다. 네. 막 수억대. 수억 대가 수십억 대.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심판원까지 가려면 그 전 단계에서 이의 신청이나 네. 가세전적 부심이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심판 청구나 이런 데에서 워낙 사건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서로 주장이 첨예하니까 회의도 많이 열리고 그러면서 좀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사분들도 인간이니까 실수를 할 수 있지만 네. 국세청 직원들도 인간이니까 실수를 할 수 있고 네, 뭐 맞습니다. 국세청도 정말 어떤 조세 심판원을 가거나 네. 행정소송까지 갔을 때 국세청이 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안에서 많이는 아니고 네. 조금 져봤습니다. 국세청 다니실 때. 네네. 국세청 다닐 때 저희 그 국세청 공무원들이요. 과세를 하고 그 과세 유지를 못 한다면 그럼 그것도 문책의 대상이에요. 아, 추징을 했는데 그걸 네. 다시 뱉어 내줘야 되고 네. 돌려줘야 된다면 문책을 받는 거예요. 네. 저한테 만약에 과세를 안 해야 되는데 과세관청에서 약 뭐 3억 정도를 과세를 했다. 예. 가만히 안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쓰든 막 네. 이렇게 대항. 그리고 하겠죠. 주변 세무사들도 불복을 하라고 부추기겠죠. 아, 이거는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면 불복을 내고 예. 내가 이기면 음. 세무서 직원은 문책을 당할 수 있으니 요즘은 과세할 때부터 굉장히 신중합니다. 아하. 그래서 불필요한 과세를 해놓고 보자 이런 분위기는 없고요. 다음에 만약에 불복이 들어왔을 때 내가 이길 자신이 있을 때 보통 그런 경우에 확실히 과세를 하고 과세에서 유지를 못할 것 같으면 이 다음에 나도 문책을 당할 수 있으니 좀 조심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국세청 직원분들도 이제 꼼꼼하게 신중하게 일하실 네. 수밖에 없는 거고.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말씀해 특히 보시죠. 최근 거의 2년간 네.
정부의 이제 세수가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죠. 막 50조 네. 원, 30조 원씩 막 덜 거치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 세수를 확보해야 되니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뭐 하다못해 교통 범칙금도 더 많이 단속하게 된다. 그래서 세무조사가 더 많이 나오는 것 아니냐. 정부의 세수가 부족하면. 실제 이게 조금 연관성이 있을까요? 제가 이거 유튜브에서 본 것 같거든요. 어떤 모 세무사님께서 궁금해요. 예. 요즘에 뭐 세수가 부족하니까 너무 조사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바빠졌어요. 이러면서 그런 광경을 제가 살짝 본 게 연상이 되는데 네. 그분은 이제 우리 구세청 출신 세무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저는 적어도 이제 뭐 자랑 같지만 구세청 출신 세무사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사를 500건 넘게 해봤고 조사팀장도 해봤고 하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알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추측성 발언을 하면 사실 국민 신뢰도가 뚝 떨어지는데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나왔으니까 말할 수 있다. 조사 건수를 선정하는 거는요. 네. 임의로 할 수 없어요. 즉, 야, 좀 세수 좀 더 걷자. 야, 이번 달에는 조사 좀 더 해. 이게 아니고요. 1년에 할 수 있는 조사 건수를 어느 정도 목표 건수라는 게 있어요. 그 건수를 획정하고 1년간 그 조사 건수를 채우는 거예요. 그 조사에는 정기 조사도 있고 비정기 조사도 있고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서 갑자기 올리거나 갑자기 낮출 수 없어요. 1년치는 언제 획정하냐면 전년도에 정하는데 그 전년도에 정할 때 그 전년도 거를 참고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국세청에서 조사를 함부로 늘렸다 줄였다 세수 안 거친다고 막 더한다. 누가 지켜보고 있죠? 국민들이?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죠. 네. 그 국민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국회.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죠. 근데 아니 이번 올해는 왜 이렇게 조사를 많이 했냐? 데이터로 나오잖아요. 예년 대비 네. 조사 건수 맞습니다.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냐. 그럼요.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감시하죠. 그래서 그렇게 세수가 안 거쳐서 조사가 많이 나오나 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당사자 내지는 세무사님들은 당사자는 지금 우연히 내가 조사가 나왔어. 이게 꼭 세수가 안 거쳐서 나한테 온 것 같은 거고 지금 조사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그 세무사님은 능력이 좋은 거예요. 일감이 많아. 일감이 많이 넣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지 네. 저같이 능력 없는 세무사한테는 조사 안 아이, 오거든요. 그 이제 그러면 뭐다? 아유, 조사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농담처럼. 예.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조사를 이번 달에 좀 더 해? 야, 올해 좀 조사 좀 더 하자. 이거는 근본적으로 어려운 내용입니다. 네. 이게 정기 세무조사가 한 5년에 한 번인가요? 사업별로 뭐, 좀 다르겠습니다만. 뭐 대기업 기준으로 하면 네. 5년에 한 번이고 뭐 이거 보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5년이 뭐야? 나는 개업해서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이런 볼 수도 있을 거고 나는 10년에 한 번 정도 나오던데 이런 분들도 있죠. 뭐예요? 랜덤이에요? 랜덤이라기보다 기본이 5년이지만 네. 조사 선정이 정기조사라는 거는 정말 우리 전 국민을 상대로 다 정기조사 할 수 없죠. 그래서 대기업은 물론 이제 5년에 한 번, 뭐 한 중견기업까지는 5년에 한 번이지만 그 외 기업, 소기업들은 네. 조사가 안 나올 수도 있고 10년에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또 소득률이 떨어지면 나올 수 있고 어떤 게 떨어지면? 소득률이 떨어지면 소득률? 예, 소득률. 소득률이 즉 뭐예요? 매출액 대비 소득 금액. 성실도 분석 같은 거를 해서 예를 들어 매출은 한 30억 되는데 네. 소득은 뭐 한 5천만 원이라고 신고했다. 왠지 나올 것 같은데요. 딱 나오죠. 그렇게 의심사면 안 된다. 네네.